자존감의 반대말이 자존감이 낮다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못생기거나 못됐거나 왜곡된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아무런 좋은 일도 없고 얘한테만 좋은 일이 있다면 용납을 못한다? 왜? 나만 잘 돼야 돼. 공부도 나만 잘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랑 지내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그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가? 낮은가? 뭔가 구체적으로 구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과 그 옆에 사람을 안녕하십니까, 김재훈입니다. 세상의 모든 감동, 세상의 모든 지식, 책과 삶, 책과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살펴드리겠습니다.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기혁입니다. 사실 요즘 이런저런 얘기의 결론이 자존감으로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자존감이 충만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늘 자신감에 차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냥 상반된 기억들이 참 많았던 거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뭐든지 다 할 수 있겠구나라고 느끼던 그런 순간, 또 바로 즉각 이어지는 정말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구나라고 또 자책하는 순간, 그 다음에 그 중간에 해당하는 이런 순간 되게 다양하게 겪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제 주위에는 동년배 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평균적인 것보다는 약간 높은 편이었다. 자존감 좋은 편이었다. 높은 편이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그 정도의 감사는 드리고 살아야겠구나. 요 정도죠. 요 정도. 네, 어떻게 보면 작은 실패와 실수가 적절한 좌절이 돼서 자존감 형성에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가? 저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가? 뭔가 구체적으로 구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과 그 옆에 사람을 동시에 칭찬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요? 이게 뭐냐면 자존감의 반대말이 자존감이 낮다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못생기거나 못됐거나 왜곡된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다른 분들은 왜 그 자존심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기도 하는데, 사실 심리학에서는 나르시시즘이라. 그러니까 높다, 낮다 두 가지만 분류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네요. 좋은 자존감의 반대말은 낮은 자존감도 있지만 나르시시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좋은 사람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칭찬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김재원이라는 이분이 자존감이 좋아요. 그럼 친구들이 재원아, 너 이번에 이런 좋은 일 있다며, 잘한다 때문에, 성공했다며, 그래 고마워. 그런데 저한테 또 다른 친구들이 근데 경일아, 너도 이런 좋은 일 있다며 라고 하면, 이제 이 김재원이라는 인물이 야, 너도 그런 좋은 일 있냐? 야, 그럼 너랑 나랑 오늘 같이 반반 한 턱씩 내자. 야, 내가 좋은 일인데 얘도 좋은 일 있네. 이러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나르시시즘이 있는 김재원이라면, 야, 김재원, 너 이번에 이런 좋은 일이 있고 사업적으로 성공했다며? 그럼 운이 좋았어. 근데 고마워. 이게 기분이 좋아졌는데. 야, 근데 경일아, 너도 이번에 사업에 성공했다며? 이 자식은 왜 성공을 한 거야? 이거 지금 내가 누려야 할 행복을 가져갔네. 이게 되는 거네. 나는 아무런 좋은 일도 없고 얘한테만 좋은 일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질투가 나는 건 사실이죠. 그건 뭐 당연한 감정이에요. 그런데 자기한테도 좋은 일이 있는데 상대방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은 용납을 못한다? 왜? 얘랑 나랑 같이 잘 되는 게 싫은 거예요. 나만 잘 돼야 돼요. 공부도 나만 잘해야 되고요. 인기도 나만 있어야 돼요. 이런 게 나르시시즘이에요. 이게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그렇죠. 자기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가 잘 되는 것만으로는 충족이 안 돼서 내가 이런 상태에서 내가 잘 돼야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것만 갖고 만족이 안 되니까 남도 못 돼야 돼요. 남은 못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망해야 돼요. 그럼 두 배가 느껴지죠. 이게 절대적인 성공 플러스 상대적인 성공까지 느껴져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1층에서 5층을 올라갔으면 5층 가지고 만족이 안 되고 10층 정도는 돼야 만족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5층밖에 못 올라가면 어떤 일입니까? 남이 지하 5층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랑 지내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얘는 칭찬을 해줘도, 잘했다고 상을 줘도 도통 만족을 못하는 거죠. 이게 일종의 자존감의 개념. 왜곡되고 참 못생기고 추악한 자존감이죠. 그런 걸 나르시시즘이라. 그러니까 낮은 수준의 자존감이네요. 낮다라는. 여기서 낮다는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하니까 자존감이 떨어졌다기보단 자존감의 수준이 정말 수준 낮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직장 생활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장님이 김재원 상무 이번에 일 잘했어요. 그러면 저희 팀 애들이 원래 한기량합니다. 이렇게 나는 이런 좋은 친구들과 이런 걸 해냈다.
근데 자존감이 수준 낮은 자존감 그래서 나르시시즘에 가득 찬 김재원 상무는 사장님이 이번에 잘했어요 김상무 이러면 아우 저희 팀에 그 멍청한 것들을 데리고 제가 이 일을 해냈습니다. 이게 약간 농담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죠, 계시긴 해요. 있잖아요. 네, 있어요. 사회생활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제가 얘네들 데리고 일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사장님이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나르시시즘이 있는 거죠. 이것도 어렸을 때의 좌절에 있어서의 적절하지 못한 무언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의 어린 시절을 보면 굉장히 많은 경우에 부모가 조금만 잘해도 지나치게 큰 칭찬을 했던 경우. 그럼 오히려 칭찬이 독이 되는 경우예요? 칭찬이 그러니까 너무 호들갑스럽고 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1에서 5층을 갔는데 그럼 5층에 해당하는 칭찬을 줘야 되는데 1에서 2층만 가도 10층짜리 칭찬을 하면 아이는 계속 10층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 우리 애가 기어다녀요. 우리 애가 드디어 기억 니은 디귿을 외워요. 심지어 우리 애는 영어 발음이 애플 난리 났어요. 막 이러잖아요. 그럼 아이가 옆에서 그런 걸 이제 듣고 부모의 과도한 칭찬을 듣고 소비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이 정도의 칭찬만 칭찬이구나. 절대적인 성공에 대해서는 당연히 칭찬을 해야 되죠. 경일이가 100점을 받아왔으면 칭찬을 해야 되지만 경일이가 80점을 받았는데 옆에 재원이가 70점을 받았어. 야, 너 재원이보다만 잘했으면 돼. 이 칭찬도 이런 독이 될 수 있겠네요. 배움 요거 되게 안 좋은 칭찬. 왜냐면 이제는 내가 공부를 못해도 얘보다 못하면 나는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발 우리나라에서 석차를 없앴으면 좋겠어요. 네. 제발 석차 좀 없어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초등학교 없애보고 중학교 없애보고 한다는데 또 그게 또 그렇게 막. 근데 석차 없애면 우리나라에서 교육 다 망가지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분명히 이거 나가면 이제 밑에 댓글로 네가 뭘 하니 교육에 대해서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연구해도 석차가 건전한 경쟁의식을 만든다는 증거가 없어요. 석차는 언제나 과도한 왜곡된 경쟁의식을 낳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석차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엄마 나 이번에 90점 맞았어요. 그럼 나는 10개 중에 9개나 맞춰온 거죠. 근데 엄마가 90점 맞은 게 몇 명인데 95점은 몇 명이고 맞아요. 꼭 그렇게. 100점은 몇 명이야. 이것도 결국 석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점수를 올린다가 목표가 되지 문제를 해결한다가 목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문제를 푸는 과정이 즐겁지가 않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알아간다는 것에 소위 말하는 짜릿함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꾸역꾸역 그 노동을 해냅니다. 노동을 해내는 과정에서 조금도 흥미를 못 느끼는데 그런데 이걸 내가 해내니까 이제 해낸 나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하게 되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인내력 없는 것들, 이런 참을성 없는 것들. 저는 사람한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참을성 없고 인내력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진짜 도대체 뭘 근거로? 당신이랑 지금 일을 한다는데 이 사람의 인생과 당신의 인생에서 이 일이라고 하는 건 수만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걸 잘 못하는데 거기서 더 웃긴 건 그럼 그 일을 해내는 능력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인내력과 참을성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인성적 판단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보면 살짝 나르시시스트의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기량에 오르다 하더라도 왜 그건 노력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아주 작은 비판에도 혹은 아주 작은 풍자에도 극렬하게 반응하고요. 일일이 반응하고 거칠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르시시스트예요. 나르시시스트. 이런 사람들은 소시오패스와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사람을 계속 기만적으로 조정하는 마키아벨리스트와 더불어 어둠의 삼각편대라고. 어둠의 삼각편대, 다크 트라이어드라고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끔 주변에서 보면 다크어른이 왜 뭐랄까 싶은 경우가 있어요. 이게 심리적 성장이 덜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많이 보죠. 저희가 좋아하는 표현은 아닌데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표현에 들어가는 분들 중에 꽤 많이 봅니다.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나눴던 적절한 좌절이 과도하거나 아니면 기이한 좌절이거나 아니면 좌절을 하나도 경험 못 해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인해서 성장의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 자란 사람 특정 부분이 안 자란 정서적으로 미완성됐다? 이런 표현일까요?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봐요. 특정한 감정만 안 자라는 그럴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부모님들한테 많이 드리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야 남자애는 우는 거 아니야. 여자애는 화내는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러면 남자애는 운다.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을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아이가 되는 거고 여자아이는 화라는 감정을 자라지 못하게 만드니까 이게 잘한다라는 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잘한다는 게 이쪽에서도 슬픔의 감정도 잘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해지고 좋은 반응을 일으켜내거든요. 화라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안 자라잖아요. 안 자라는 일이 어떤 벌어지면 나중에 한꺼번에 훅 하고 잘해서 화는 우라병이 되고요. 슬픔은 거의 말하는 비관적인 사람이 되는, 이런 경우로 가는 경우 비슷히 많이 보죠. 억제된 감정이 터져버리는 개념이네요. 그렇죠. 억제된 감정이 터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그 감정을 못 느끼게 만들어. 그러면 나중에 성인이 되면서 40살부터 그 감정을 이제 배웠다면 45살에 5살처럼 굴 수도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유 다 큰 어른이 왜 저럴까 이런 얘기를 듣는 걸. 그러니까 특히 화, 분노, 슬픔, 우울, 뭐 아니면 지루함, 따분함, 이런 별로 원하지 않는 감정들도 그런 경우에는 되게 왜곡된 경우를 보게 됩니다. 감정이 균형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러고 보면 모든 감정이 필요하다. 굳이 느껴봐야죠. 나쁜 감정은 없다. 없죠. 그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김재훈 씨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세요? 어유 대단하세요. 진행하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무슨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한다는 건 한석준 정도 돼야죠. 전현무 정도 돼야죠. 제가 그들에 비하면 어디 따라갈 수는 있나요? 이렇게 표현하면 제가 자존감이 낮은 건가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한석준과 전현무보다 말을 잘하시는데. 아니요. 사실 그들이 왜냐면 이제 잘하죠. 다 제가 아니까 다 잘하니까. 근데 이제 색깔이 다르긴 하네. 표현은 뭐 이제 겸손의 성향으로 나올 수 있지만 스스로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말을 만약에 잘하는데 난 왜 석준이보다 말을 못할까? 나는 지금 현무보다 말을 못할까? 혼자 힘들어한다면 자존감이 낮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실제로 보면 자존감이 낮는데, 야, 저 한석준, 전현무 저런 사람들이 나보다 확실히 나은 게 있네. 요거는 내가 확실히 밀리는 것 같은데, 요 정도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목표의식을 잘 만들어내는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 걔네들 예능감은 내가 못 따라가지. 하지만 생방송 진행은 내가 그 친구들보다 나을걸? 이런 개념? 그거 아주 괜찮은 밸런스. 근데 더 올라가는 고수들은 제가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70대, 80대가 내가 못 따라하지가 아니라 그건 참 부러워. 네. 그게 훨씬 더 성숙한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럽다라고 하면 뒤에 내가 내 걸 굳이 못 따라간다는 얘기는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이게 문맥이 딱 그렇잖아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이 사람 강자구나. 그러니까 이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자면 다 가지고 있는데 저것만 안 가지고 있다는 거네. 결국 이게 이제 비교에 의한 자존감의 차이라면 기준이 문제인데 나만의 자기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타인의 기준을 너무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비교 우위, 비교 열등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의 타고난 신체적인 어떤 거라든가, 그 다음에 아니면 특별한 어떤 특징, 심지어 자기의 인종, 민족적인 그런 거,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절규하면서 부모님을 원망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은 그런 컴플렉스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성인이 돼가면서 결국은 그런 것보다는 내 색깔에 맞는 나의 장점을 잘 보여주고 사회적으로 내가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의 인생에서 긴 시간 동안에 고통을 만들어내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래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좋은 칭찬을 못 받아본 사람들이 그래요. 긍정적인 칭찬. 좋은 칭찬은 그럼 어떤 거냐? 지난달보다 많이 향상됐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저는 오히려 옛날에 운동할 때 3월 달에 어떤 대회에서 제가 경기를 하고 졌어요. 그 학교 선생님, 코치님이 오시더니 야, 경일아, 오늘은 몇 대 몇으로 졌냐? 물어봐, 이런 거. 6대2, 6대5야. 어떻게 그랬더니 야, 근데 너 백핸드는 많이 나아졌더라, 3월 달보다. 콕 집어서. 백핸드가 지난 3월 달보다 많이 나아졌어. 그냥 무슨 뜻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누구를 이겨서 4강까지 가서 이런 칭찬이 아니라 6개월 전보다 백핸드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꽤 괜찮고 쓸모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경험을 청소년 때 대여섯 번인데 그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사실 그 시기에는 성장감을 느낄 때 행복하잖아요. 근데 타인에 의해 인정된 성장감은 깊은 만족을 줄 수 있군요. 우리가 그런 언어를 좀 우리 서로에게도 그리고 자녀에게도 더 중요한 건 부모님에게도 해야 됩니다. 이건 조금 다른 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거절에 민감해서 이렇게 쉽게 요청을 못하기도 하잖아요. 그걸 또 뒤집어서 내가 거절하지도 못하는 이런 경향이 나타날까요? 있어요. 게다가 그런 분들은 결국은 또 거절 당했을 때 너무 소위 말하는 속상하거나 분노하거나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죠. 네. 근데 왜 서양에 사는 사람들은 거절을 잘 하는데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절을 잘 못할까요? 그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야구 선수가 A급 선수와 평범한 선수의 차이는 뭘까요? 평범한 선수는 늘 오든 타구만 대비해서 연습합니다. 그런데 A급 선수는
훈련할 때, 야, 이쪽으로 날아오는 공 던져봐. 내가 수비할 때 요거 연습하게. 그러면 후배들이나 선배들이 그럽니다. 야, 그쪽으로는 1년에 4번도 5번도 타구가 안 가. 그 4번, 5번을 연습해 놓는 친구들이 A급 선수죠. 거절을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습해 놓으셔야 돼요. 연습을. 뭐든지 훈련, 연습. 네, 연습해 놓으셔야 돼요. 네. 특히 한국처럼 거절을 자주 하지 않고 대부분 부탁하고 들어주는 문화에서는 반드시 거절해야 될 때 너무 난감하기 때문에 거절을 연습하셔야 돼요. 거절을 연습하는데 서양의 학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서양의 꽤 많은 학교는 거절이라는 과목은 없지만 거절을 서로 할 수밖에 없는 토론을 하게 돼요. 토론식 학습을 많이 한다는 게 상대방의 얘기를 거절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도 되거든요. 근데 심지어 저는 정말로 유럽의 어떤 작은 학교에서는 과목 이름이 거절인 것도 봐요. 그래요? 과목 이름이 칭찬인 것도 봤어요. 네. 심지어 과목 이름이 가게 운영도 있어요. 그래요? 네. 거절을 우리는 예전보다 토론을 좀 많이 하긴 합니다. 학교에서 좀 이렇게 토의 수업을 많이 하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거, 그래서 이 X세대보다 우리가 맨날 또 요즘 젊은이들 MZ라고 부르지만 그 사람들이 좀 더 거절을 잘하죠. 네, 훈련 받은 거예요. 연습해 본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후배 세대들을 보고 좀 우리가 연습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연습해서 좀 이럽니다. 저는 야, 뭐 빌려달라고 진짜 안 돼요. 이건 거절해야 돼. 그러면 야, 때려주겨도 안 돼. 칼 들어와도 안 돼. 이거 이제 연습을 해본 거죠. 이게 가까운 친구들한테는 이러면 모멸감 없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친한 분한테 이렇게 하고 더 기분 나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럴 때는 제가 아무리 1000번, 10,000번을 생각하고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제가 이거를 몇 번 정도 했는지 아십니까? 거울 보고 한 50번 정도 했습니다. 아니, 아나운서 분들은 1000번, 100번, 100번, 1000번도 연습하시는데 거절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아요. 그 거절을 연습한다는 게 따지고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을 원해서 실천하잖아요. 근데 책에서 자존감 회복의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단계가 필요하다, 이런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야 거절이 쉬워져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면 거절이 진짜 오리무중이 돼요. 왠지 아세요? 그럴 때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상대방의 마음만 보게 되는 거죠. 공감과 배려가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마음만 헤아리다가 정작 내가 원하는 걸 모르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야, 그 착하던 놈이 왜 못돼졌는 줄 알아? 애가 생겼어. 이게 가시는 잘 생각해 보세요. 네네. 그 착했던 사람들이 왜 못돼졌는 줄 알아? 애가 생겨서.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 리가 없죠. 대부분 약간 사람을 이용하는 놈들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좀 더 좋은 버전을 보자. 그 남의 말에 잘 휘둘리고 거절 못해서 맨날 퍼주던 착했던 사람이 결국은 자기가 가장 원하고 소중한 존재가 생기니까 그제서야 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더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걸 많이 가지게 되면 적절하게 소위 말해서 거절할 수 있죠. 그럼 그 거절을 했다는 사실이요, 내가 좋은 거절, 의미 있는 거절 이런 걸 한번 하게 되면 굉장히 사람의 마음이 강해져요. 못된 거절을 하면 상처가 되지만 착한 사람이 좋은 거절, 그 결국은 그 사람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나한테는 정말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잘한 거절, 이런 잘한 거절, 좋은 거절 하게 되면 사람이요, 아, 내가 좀 많이 컸네. 내가 좀 많이 어른 됐네. 좋은 어른 됐네. 이렇게 돼서 자기 자신을 좀 더 기특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도 성장이죠. 교수님, 적절한 좌절 다음 책은 적절한 거절로 해주시죠. 네. 그렇구나. 그리고 적절한 거절의 다음 책은 적절한 친절로 해서. 네. 사실 친절도 과잉은 그죠. 아, 적절한 거절, 네. 적절한 친절. 적절 시리즈로. 네, 예전에 모 아나운서가 말씀하셨죠. 우리 김기현 아나운서께서는 라임 하나는 전투에서 진비가 그래서 저 양반은 시인을 해야 되는 사람이, 시인을 해야 되는 사람이 왜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아유, 감사하긴 합니다만 교수님이 저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 자, 그러면 끝으로 내 욕구를 잘 알려면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어떤 마음가짐? 네. 근데 내 욕구를 시험 봐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무슨 검사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걸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그거요, 얻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호날두가 왜 골을 많이 넣습니까? 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슛을 많이 쐈습니다. 그 수많은 명언을 남겼던 엘빈 토플러가 왜 그렇게 멋진 말, 그리고 선견지명 있는 말을 많이 남겼을까요? 그럼 제가 분명히 얘기하죠.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네. 네네.
그죠? 그러니까 많이 다녀보고 많이 부딪혀보고 많이 경험해 봐야만 내가 원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아무 생각 없이 박물관에 갔어요. 근데 자연사 박물관 그 코너에서 공룡을 보는데 나 공룡 되게 좋아하네. 얻어 걸린 거죠. 그러니까 공룡 관련된 박물관을 또 한 번 다시 가려고 생각해놓고 계획을 해놨는데 친구가 야 술 먹자. 안 돼. 내가 미안한데 공룡을 보러 가야 돼. 할 수 있는 거죠. 괜찮은 거절을 위해서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렇죠. 되죠. 상대방이 또 그리고요. 거절의 명분을 들어야 상처를 안 받거든요. 논리적으로 설득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거든요. 야, 나 요새 완전 공룡에 미쳤잖니. 야, 나 공룡 만나러 가야 돼. 그럼 그 친구가 이럽니다. 야, 임마, 넌 나보다 공룡이 더 중요하냐? 야, 공룡은 지구를 지배했어. 그러면서 제가 이제 딱 하니까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한테 야, 그놈이 나를 배신하고 공룡을 만나러 갔어. 그놈 공룡에 단단히 미쳤어. 기분이 안 나빠요. 그냥 집에 있을래. 이건 사실 굉장히 그 친구 입장에서 기분 나쁜 거거든요. 아니면 야, 너 몰라도 돼. 그럴 일이 있어. 이것도 기분 나쁘거든요. 차라리 웃기고 아동틱해 보이지만 나 공룡이 지금 되게 중요하거든. 이게 더 나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원하는가는 얻어 걸립니다. 얻어 걸려요. 자꾸 다녀보시고 제발 그런 데는 가지 마세요. 그랜드 캐년, 루브르 박물관, 대형 박물관 그거는 멋지고 대단한 곳일 수는 있어도 빈도를 높일 수가 없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빈도. 자질구레하게 여기저기 안 가본 데, 이런 데 자꾸 가보시고 도서관도 가보시고 박물관도 가보시고 그 다음에 안 가봤던 곳도 가보시고 그 다음에 강 가보셨다면 산 가보시고 산 가봤다면 강 보시고 이렇게 작은 여러 안 해봤던 것들을 자꾸 경험해 보시면 어느 날 보입니다. 평소 안 보던 장르의 책을 읽어보는 것도 필요하네요. 네. 나의 욕구를 알아가는 게 내 삶에서 얼마나 필요한 작업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 제 마음을 쓰다듬어준 그런 기분입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작업이 이렇게 재밌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세상의 모든 감동, 책과 삶, 책과 사람, 아나운서 김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중받는다라는 환상을 좀 버려야 되는데 존중받는 선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가졌던 시기에 후배들한테 어떤 것도 불편한 말을 하지 않으니까 가장 원만했던 관계가 가장 멀어지는 관계가 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나는 나름대로 존중받으려고 최대한 배려를 해드렸는데 그 배려가 돌아오고 존중이 돌아오면 괜찮지만 이쪽에서 상처를 받고 저쪽에서 상처를 받다 보면 에이 나도 하지 말지 속이 아닌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싶다. 이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안 좋은 부작용이 바로 뭐냐?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감동, 세상의 모든 지식, 책과 삶, 책과 사람의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온 국민의 인지심리학자,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적절한 좌절이라는 책이 나왔더라고요. 네, 이 적절이란 단어와 좌절이란 단어는 사실 잘 안 어울리는 단어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왜 적절하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좋은 의미, 근데 좌절은 별로 안 좋은 의미,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야구 선수들도 계속해서 커리어 초반부에 좋은 공만 던져보는 선수들이 나중에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흔들리는 경우가 많고, 네. 그리고 우리 김재원 아나운서님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입사 초반부에. 너무 옛날이라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네, 네. 그럴 때 많은 자질구레한 실수해보고 속도 좀 상해보시고 그 다음에 막 내가 왜 이럴까 좌절 막 이런 거 해보시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보면 약간 근육처럼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웬만한 일이 닥쳐도 잘 안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의미에서 좌절도 심지어 스트레스도 적절한 분노, 적절한 불안 이런 거 다 겪어야 사람의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걸 합쳐서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유한옥 원장과 제가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 좌절이라고 하죠. 네. 저만 해도 제목에 이끌리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 그러면 내 인생에도 적절한 좌절, 적절한 시행착오는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관계에 조금 적용을 해보면 사실 모든 사람들의 바람은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존중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좋은 사람으로만 보이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처음 만나도 처음부터 잘해주게 되고 근데 이런 무한한 호의가 오히려 적절한 관계 형성에는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사실 그건 저도 가지고 있고
네, 아나운서님도 가지고 계시죠. 특히 저도 이제 김재원 아나운서님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보면 다 이러거든요. 우리 재원이 형 참 좋은 분. 아유. 재원이 오빠 같은 사람이었다. 아유, 뭐 이런 감사합니다. 얘기 진짜 다 아시잖아요.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시는데 사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본인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경우도 많죠. 그럴 수 있다. 네. 참고 그렇죠. 참다. 참고. 네. 네. 특히 한국에서 꽤 많은 분들이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싶다. 누구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다. 모든 사람에게 존중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당연히 전제 조건이 있죠. 좋은 분들이죠. 지가 못됐는데 누구에게나 존중받고 싶다. 이건 완전히 도둑놈 심보인데 그런 특별하고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좋은 사람들이 더 그러니까 자기 존중받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많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말을 하지 않는 거. 그리고 내 욕구를 계속해서 무시하는 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상대방과 함께 공동의 피해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우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존중받는 선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가졌던 시기에 후배들한테 어떤 것도 불편한 말을 하지 않으니까 저희 모임에 잘못된 것이 하나도 수정이 안 된 상태로 나중에 사고가 뻥하고 터지더라고요. 그럼 이제 모두가 피해자가 됐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가장 원만했던 관계가 가장 멀어지는 관계가 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부부들도 보면 조금도 싸우지 않는 부부. 네, 오히려 이런 부부들보다는 좀 소소하게라도 좀 싸우고 마음도 상해보고 또 휘친다고 또 해보고 이런 부부들이 또 오랫동안 또 관계가 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존중받는다는 거에 대한 환상, 특히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중받는다라는 환상은 좀 버려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또 이렇게 궁금해하시잖아요. 그럼 아무한테도 존중받지 마? 이런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극단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나는 나름대로 존중받으려고 최대한 배려를 해드렸는데 그 배려가 돌아오고 존중이 돌아오면 괜찮지만 이쪽에서 상처를 받고 저쪽에서 상처를 받다 보면 에이 나도 하지 말지 이런 포기 아닌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분이 아주 나쁜 분이나 아주 밝았던 분이 아주 어두운 분이 되는 경우에 보면 고민의 양이 적었다기보단 고민의 빈도가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뇌과학자들이랑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항상 많이 드리는 말씀이 일반적인 우리 삶에서 대부분 우리 뇌는요 고민의 크기나 양보다는 고민의 횟수를 기억합니다. 내가 몇 번 고민했는가? 아니면 내가 며칠 동안 고민했는가? 그렇죠. 이런 범주인가요? 그러니까 100점짜리 행복 한 번 경험하는 것보다 10점짜리 행복 10번 경험하는 게 더 좋다. 이런 사람들이 더 강인하고 잘 버티고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본다. 마찬가지로 고민도 성찰도 100점짜리 성찰을 한 번 하는 것보다 10점짜리 성찰을 10번 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좀 더 깊은 사고, 폭넓은 사고, 지혜에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너무 오랫동안 평온한 상태가 되고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좌절을 향해 가긴 가야 돼요. 그걸 좋은 표현으로 저희들이 도전하는 삶이라. 그런데 모든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싶다. 이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안 좋은 부작용이 바로 뭐냐? 어떤 일에도 도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네네. 그래서 제가 하마평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쭉 보고 있으면 제가 이제 기업 자문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조직 자문을 할 때 김 교수 이분 이번에 영입하려고 그러는데 참 좋은 분이야. 어떤 평을 들으시나요? 그랬더니 두루두루 원만하며 조직의 모든 구성원에게 사랑받는다. 뭐 이런 식의 평가가 나오면 그럼 어떤 일에도 도전을 하지 않는 분인지는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눈을 크게 뜨시고 아니 막 새로운 발견을 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사실 조직의 리더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도전할 때 조직 구성원이 반발을 하거나 우리 사장님은 왜 그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반항감, 이런 저항감이 적절히 필요하단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너무 오랫동안 하지 않다 보면 왜 우리가 이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이제 조직 전체가 환불을 세게 도려내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되는 상황까지 오는 경우도 있고요. 더 나쁜 건 이런 겁니다. 조직 전체에 멀쩡한 사람도 환불하고 어거지를 부리면서 왜냐하면 조직 전체가 잘 안 움직이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조금씩 불편한 이런 얘기를 서로 꺼내보는 이런 조직들은 이상한 리더가 또 잘 안 와요. 아 그래요? 네네. 더 중요한 건 내부에서도 이상한 리더가 포지션으로 계속 수직 상승하는 일도 없습니다. 사실 모임에서도 그렇고 어떤 업무 상황에서도 그렇고 분명히 잘못된 걸 알아서 이 사람에게 지적 아니면 조언을 해주고 싶지만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그냥 내가 참고 말지. 아니 누군가 얘기하겠지. 뭐 이렇게 쉽사리 포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게 또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전형적으로 부모 자식 관계. 5명, 6명, 7명씩 아이를 낳았던 시대에서 지금 잘해야 1명, 2명 정도 낳고 뭐 이런 시대가 되면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너무 많이 집중하잖아요.
너무 집중을 많이 해버리니까 아이보다 아이를 더 잘 알아요. 사실 부모는 자녀에게 실패할 틈을 안 주잖아요. 그렇죠. 딱 그거예요. 네. 왜냐하면 자녀의 실패가 본인의 상처보다 더 아프니까. 그래서 옆에서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좌절을 경험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저희가 아이가 아닌 조직이나 사회에 관련된 얘기의 그 부작용이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시절에 칭찬만 받고 자랐던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어른이 돼서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지 않는 상황이 어색할 수도 있겠군요. 너무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우 권장이 너무 재밌는 표현을 한번 쓰더라고요, 저한테. 야, 아이들이 집으로 가출을 해.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출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냐면 집에 있어야 될 아이가 밖으로 갔을 때 가출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학교에 있어야 할 아이가 그 순간에 집에 가 있으면 그것도 가출인 거예요. 학교에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도 있는데 집에서 늘 난 인정해주니까 그래서 도피를 하는 셈이군요. 사실 학교 다니실 때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친구 관계나 아니면 뭐 공부해 나가면서 좌절이 있잖아. 그런 좌절이 조금씩 사람을 단단하게 만드는 건데 심지어 저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학원에서 문제가 안 풀리니까 집으로 도망가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안 풀린다는 이 좌절도 못 견디는 친구들이 된 거죠. 그러면 또 이제 당연히 또 똑같은 질문을 주세요. 그러면 매일매일 좌절하라는 얘기냐? 얼마큼 좌절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자주 고민해야 돼. 지금 이 순간은 아이에게 필요한 좌절인가? 아니면 부모가 나서서 막아줘야 되는 좌절인가? 이걸 팔무드에 나와 있지 않고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는 원칙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뭐냐면 아이가 해야 될 고민은 아이가 해야 되고 부모가 해야 될 고민은 부모가 해야 되는데 그럼 무엇이 아이가 해야 될 고민이고 그리고 무엇이 부모가 해야 될 고민이냐는 거잖아요. 어떻게 경계를 그쵸. 지을까요? 그걸 자주 고민하라는 거. 아, 이번에는 이게 내가 해야 될 고민일까? 아이가 해야 될 고민일까? 학교에서 친구가 내 아이와 사이가 안 좋은데 이번에는 이 고민을 아이가 직접 다 하게 만들어야 될까?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개입하는 거여야 될까? 이걸요, 원칙이라고 하는 좋은 말로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원칙과 소신이 있는 부모라고 자기를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규칙을 하나 만들어서 다 그대로 해. 예외는 없어. 굉장히 속편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심리학자들이 원칙과 소신이라는 것의 좋은 기능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아주 단순한 규칙 하나를 가지고 있을 뿐인데 그 규칙을 원칙이라고 혹은 소신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단순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형제가 있는데 싸워요. 형제들이 자주 싸우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이 이러세요. 야, 형 말을 따르는 거야. 그게 항상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은 아니죠. 아닌데. 절대 아니죠. 네. 왜냐하면 형이 맞았기 때문에 동생이 따라야 될 경우도 있지만 형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의 말에 오히려 냉정하게 귀를 기울여서 아, 내가 형인데도 그 생각을 못했구나라고 통렬히 반성해야 될 때들이 있죠. 그런데 매번 형을 따라야 돼. 혹은 야, 동생을 이뻐해야지. 이렇게 되면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요. 수많은 예외들을 대할 수 있는 자세가 없어지죠. 융통성이 줄어드는 셈. 그거를 융통성이라고 세상에서는 얘기하지만 저희는 인지적 유연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어린이 시절 또 청소년 시절에 그렇게 다양한 좌절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관계도 특정 원칙, 특정 규칙에 휘말려서 다양성을 경험하지 못하면 올바른 어른으로 자랄 수 없다. 되게 힘들어지죠. 소위 말하는 부작용이 있으며 결국은 사회에서 좋은 학교, 좋은 시험을 패스하고 입학하면서도 큰 좌절, 돌이킬 수 없는 좌절을 겪는 그런 인간 유형이 되는 거예요. 그 돌이킬 수 없는 좌절로 인해서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작용의 유형 중에 내가 좋은 사람으로 존중받고 싶어서 상대에게 무조건 잘해주다 보니 언젠간 그 사람이 나를 만만하게 본다. 이런 부작용이 가능할까요? 그런 유형이 이제 소시오패스가 참 군침 흘리는 사람. 아, 만만한 먹잇감?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제가 주위에서 너무 많이 보는데 멍청한 분이 아니에요. 멍청하지 않고 성실하고 심지어 소위 말하는 지적인 수준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근면성실히 살고 하여튼 참 좋은 분들.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삶을 네. 살아가는. 사실은 그런데 소시오패스가 그런 사람이니까 먹잇감을 삼아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불안당이고 수중에 아무것도 없고 그중 먹고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뭐 뺏어갈 게 없잖아요. 이용할 가치도 없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성실하게 머리 좋고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들이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한테 이용을 많이 당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최대한 잘해주는 제가 잘못이에요? 아니면 저를 만만하게 대하는 그 사람이 잘못이에요? 사실은 제일 큰 죄는 존중만 받았던 어린 시절이 유죄죠. 그러니까 존중받았다라고 하는 좋은 경험도 어린 시절에 필요하지만 야, 이런 데는 나를 존중하지 않네 라고 하는 존중받지 못했던 경험도 일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양이 너무 많으면 평생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위축된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남의 눈치만 보고 위축된 사람은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이 못 되잖아요. 그런데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조차도 오히려 그런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의 희생양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존중만 받았기 때문에 존중만 해주는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적절한 좌절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랐어요. 뭐 어쩔 수 없죠.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관계에서 내가 선의로 대했는데 나를 만만하게 보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무례한 사람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름 친한 친구에게 상처받는 말을 듣고, 그런데 내가 과거에 적절한 좌절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좌절이 나에게 크게 다가온다. 그러면 저로서는 또 더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선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 의외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이런 문제는 결국은 그러면 좋은 롤모델과 나쁜 롤모델을 다 한 번씩 가져보는 겁니다. 아, 저 선배처럼 해야 되겠다. 아우, 저 사람처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적절한 좌절을 잘 경험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지금 막 약간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저 사람처럼 해야 되겠다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롤모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한두 번 무작정 설정해 놓고 무작정 따라하세요. 그런데 그분들도 뭐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분도 힘들어지고 어렵고 실수하는 걸 보게 되죠. 그럼 다시 자기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유, 저런 사람도 안 되는데 내가 뭘 하겠어. 아, 오히려 더 포기하게 네, 덧보기하죠. 소위 말해서 역경을 잘 이겨내는 그런 위인들의 일기나 아니면 아, 저 사람은 참 자기 관리 잘하는 무난한 사람이야. 실제로도 그런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삶을 보면 마찬가지예요. 긍정적인 롤모델을 보면서 이 사람한테 요런 건 꼭 내가 따라해야 되겠다. 반대로 종종 부정적 롤모델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이 사람처럼 하면 큰일 나겠구나. 반면교사로 그렇죠. 반면, 그게 생각이 안 났어. 아이고, 네. 네, 네. 신약자라 사자성어를 아유, 생각합니다. 별 말씀.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실제로 노련한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정신건강 전문의들께서 상담이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런 치료를 할 때 하시나 봤더니 맞아요. 긍정적 롤모델 7, 부정적 롤모델 3, 혹은 조금 더 넓게 잡는 긍정적 롤모델 8, 부정적 롤모델 2. 왜냐면 이런 경우는 7, 3으로 만나면 좀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야 될 걸 따라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따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역으로 행동이 마음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적절한 좌절을 성장기 경험하지 못했다. 그랬다 하더라도 성인이 돼서 좋은 행동을 따라하고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은 안 하고 분별력을 네, 가져라. 요렇게 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뇌가 잘 성장한 사람처럼 모델을 만들어 가요. 그래서 절대로 자포자기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마음을 자포자기하게 되면 아무런 행동이나 막 하죠. 그러면 실제로 뇌가 그걸 보고 너는 개차반이야. 너는 구제불능이야.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 다시 또 그게 그 행동을 만들죠. 저는 무작정이라도 좋으니 좋은 행동 따라하고 나쁜 행동 절대 하지 마라. 일단 내가 닮고 싶은 사람과 굳이 닮지 않아도 될 사람을 적절히 관찰하면서 그들의 삶의 태도, 삶의 습관들을 따라하고 또 제거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나의 뇌조차 이 사람을 따라가게 된다. 네. 하지만 이 사람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는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정리가 간단하게 되는 거예요. 네. 아닙니다. 제가 학교에 있는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막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정리를 완벽하게 하시는 분들 아유, 보면 교수님 왜 그러세요? C 주고 싶어요. 네. 자, 오늘 C를 받으면서 A를 줘야 마땅하지만 네. 정말 제가 재수강을 신청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난 그래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모두에게 잘해주려고 하는데 이 무례한 사람에게만큼은 나의 진심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해요? 무례한 사람은 사실 누구나 만나죠. 근데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그 타격감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거는 피해야 되잖아요. 똑같이 무례한 사람을 만났는데 만약에 우리 김지현 아나운서님은 아유 진짜 이상한 인간이네 하지만 그래도 견디신다면 저는 그 사람 때문에 막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하던 일도 못한다면 이건 정말 제가 2배, 3배로 오히려 큰 손해를 보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좌절에 초점을 맞추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무례하지 않은 사람이 내 주위에 더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제 친한 친구가 거래처의 직원으로부터 굉장히 모멸감 느끼는 언행을 당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의 회사가 의뢰 관계 상대적으로 약간, 근데 그쪽에 있는 직원은 막 자기보다 10살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젊은데 거의 약간 반말조예요. 상당히 상처받죠. 근데 그 친구가 저랑 유한우 원장이랑 그다음에 또 한 명의 친구를 불러서 그 얘기를 하면서 듣는 저희가 이제 열이 받으니까
그 인간 쫓아서 이름 뭐야? 걔 아버지 뭐 하셔? 뭐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어느 순간 오히려 진정되고 저희가 열받아 있네요. 함께 누군가 흥분해 준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재밌는 건 제가 그렇게 표현해서 이게 지 거를 우리한테 전염시켰네. 지는 이제 말짱해지고. 이런 일이 우리가 살면서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무례하지 않은 친구 3명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친구는 오늘 그 타격감을 줄일 수 있었던 거죠. 그 친구가 이제 소주 한잔 하면서 집에 갈 때 아유 그래도 니들한테 푸니까 나 이제 그 자식을 완전히는 용서 못해도 반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 야. 괜찮아 니들 있으니까 고마워하고 가더라고요. 사실 유한호 원장님과 교수님께 상담을 받았으면 뭐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최고의 상담을 받은 셈이죠. 여기서 이제 하나 폭로를 드리자면 그때 저녁도 안 먹고 온 상태라 유한우 원장은 옆에서 골뱅이 한 접시랑 오돌뼈를 밥 비벼 먹으면서 원샷을 해가지고요. 이 인간은 자기가 무슨 얘기 들었는지도 몰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든든한 내 동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적절한 좌절 안에 수위나 정도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외롭지 않은 상태에서 좌절해야 된다. 이게 좀 들어가 있어요. 사실 그럼 적절한 좌절도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부모님이 과보하시거나 지나치게 아이를 걱정하시면 아이를 외롭게 만듭니다. 내 아이한테 약간 속상한 농담하는 친구들도 다 보이거든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아이에게 늘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끔 불편한 얘기하는 친구들도 보이거든요. 사실 그게 오히려 친구거든요. 친구 관계는 사실 심리학자의 눈으로 보면 나한테 부지불식간에 실수할 수 있을 정도로 친밀감 느끼는 게 친구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그냥 별 뜻 없이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유 옛날에는 머리가 풍성하더니 이제 아주 민둥산 됐다 야. 이게 사실 남자들끼리 가끔 이제 동창회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 친구는 그날 그게 되게 상처됐대요. 그래서 저한테 나중에 야 심리학자가 임마 그렇게 사람 막 속상하게 하면 되냐 임마? 라고 했는데 벌써 톤이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친구들끼리는 사실은 종종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심해야죠. 그 실수를 매번 반복적으로 빈번하게 하며 그것도 심지어 의도적으로 한다. 그건 친구 아니지만.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 그 좌절이 싫으니까 안 만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친구들 안 만났으면. 어떤 문제는 부모가 개입하기 전에 오히려 친구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네. 사실 그래서 부모 자식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다루고 있지만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가면 한 사람의 인생에 특히 청소년이나 아니면 대학생 정도 나이가 되면 부모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굉장히 미미해진다. 어차피 부모 없이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더 기니까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거기까지도 그 좌절을 막아버리시면 이제 아이는 그 자녀는 가장 큰 좌절을 어디서 겪냐면 자기 부모와의 관계에서 좌절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집안으로 가출하던 어린이가 집으로부터 가출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게 아니라 가출을 해버리면 가출 청소년의 제일 첫 번째 특징 연락해도 안 받는다. 연락을 끊는다잖아요. 그러니까 교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도 양육도 이런 것들도 지나치게 하면 반드시 과보호는 극단절을 낳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거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성인 자녀를 둔 부모에게도 해당되는 사안이네요. 왜냐하면 100살을 기준으로 30살의 부모님이 아이를 낳으셨으면 70년을 같이 보는 관계죠. 그러면 그렇죠. 네네. 110살이 되면 80년을 보는 관계예요. 우리가 90세의 부모와 60세의 자녀, 100세의 부모와 70세의 자녀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요. 그렇죠. 먼저 경험하신 분들도 없고. 그렇죠. 네, 뭐 성경책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불경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매뉴얼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많이 심리학자들이 연구하는 게 성인 대 성인이 된 부모 자식 관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준비하자. 잘 준비해서 그렇게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럼 또 이제 아니 나 아이가 어렸을 때 그걸 못했어. 그러니까 나 이제 포기하고 그냥 뭐 70년 동안 서로 뭐 의절하고 지내는 얘기냐? 또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부모가 취해야 되는 태도나 자세 이런 것에 대한 연구들을 최근 많이 하고 있죠. 오늘 왠지 교수님께 치유 상담을 받은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상담료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세상의 모든 감동, 책과 삶, 책과 사람. 글쎄요, 혹시 지금 좌절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좌절이 여러분 삶에서 꼭 필요한 순간임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게 모르게 모임에서 서열 구조가 매겨지면서 피해의식이 쌓인 사람이라든가 내 주제에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낮다고 봐야 될까요?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야, 왜 다 나만 미워해? 혹은 모든 사람들이 나만 지금 지켜보고 내가 망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 내가 늘 소외받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어딜 가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그럴 때는 사회성이 주무기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지식, 세상의 모든 감동, 책과 삶, 책과 사람의 아나운서 김재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마음과 관계의 작동 방식을 알아보는 인지심리학자,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임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교수님 딱 봬도 언제나 푸근하고 편안한 인상. 아니요. 어린 시절부터 무리 속에서 항상 중심이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좌절을 많이 겪어봤죠. 그래요? 괜히 나서다가 괜히 한번 해보겠다고 하다가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저는 그런 경험이 꽤 있었어요. 야, 이번에 우리 연극해야 되는데 감독해 볼 사람. 또 어디서 감독이란 건 좋은 거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저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선생님이 또 넣을 줄 알았다 이 자식아. 예, 거기서 벌써 한번 좌절감이 왔어요. 근데 또 재밌는 건 제가 연극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착각을 좀 했던 시기죠. 사람마다 저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 했을 때 내가 저걸 하기 위한 능력치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걸 발견하고 당황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저는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이 두 때는 그런 걸로 인해서 낭패보고 좌절하고 그래서 이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일기 보면 앞으로 손 절대 들지 말자. 오히려 저는 오히려 약간 소심하고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연극을 하고 싶긴 한데 차마 손을 못 들었던 거예요. 근데 누군가 나의 연극적 재능을 알아봐주고 먼저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왜 안 시켜주지? 그리고 일기 쓸 때 속상해서 다음에는 어떻게든 도전해봐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곤 했어요. 사실 무리 속에 잘 스며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늘 상처받고 왠지 소외당하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거든요. 이게 성향에서 온 걸까요? 아니면 어떤 태도에서 온 걸까요? 아니면 뭔가 잘못된 습관에서 시작된 걸까요? 어느 하나만 딱 집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조금씩 다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분명히 그런 분들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사실 어렸을 때는 김지원 아나운서님의 유형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요? 네네. 숫자적으로? 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아까 손 들고 그래서 좌절 보고 낭패 봤던 시기가 있다고 쳤잖아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 절대 손 들지 말아야지 라고 해서 보낸 한 3년 때문에 뒤에 또 몇 년이 똑같은 고민을 한 적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런데 이럴 때 가지게 되는 게 바로 뭐냐면 피해의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야, 왜 다 나만 미워해? 혹은 모든 사람들이 나만 지금 지켜보고 내가 망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 느낌? 왜 사람들이 대중 앞에서 혹은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반에서 조용히 공부하고 있는데 물건이 툭 떨어졌어요, 제가. 그럼 사람들이 수석하고 저를 쳐다보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다 나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이런 것들도 과하게 가고 그게 피해의식입니다. 그러면 그 피해의식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타고난 심리도 아닐 텐데 잘못된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걸까요? 아니면 잘못된 양육 방식으로부터 만들어진 걸까요? 제 생각에는 꽤 많은 좋은 부모 밑에서도 이런 친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의외네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일은 무언가 우연하지만 절묘한 타이밍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참 불운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그냥 운이 안 좋다라고만 얘기하지만 안 좋은 타이밍에. 그러니까 피해의식이 고착돼서 계속 가지 않게 만들려면 타이밍이 되게 중요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상도 처벌도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 처벌도 잘못했으면 바로 처벌해라. 대신 약하게. 상도 어떤 일이 있으면 바로 상 줘라. 큰 상이 아니어도 된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크기에 고민을 해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우리 법률은 그 사람을 몇 년형을 살게 할까? 이걸 고민하는 게 그게 바로 처벌의 크기죠. 근데 사실은 처벌의 타이밍이 훨씬 더 범죄 예방에 그리고 아이들의 행동 교정에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실 청소년 범죄의 경우는 이 범죄, 이 범죄, 이 범죄, 이 범죄를 다 합쳐서 한꺼번에 형을 때리기도 하잖아요. 이땐 살짝 봐주고 살짝 봐주는 것 같다. 너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갖고 한꺼번에 무리한 형을 내리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죠. 그러면 처벌이 커져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분노가 동반된 좌절을 경험하게 돼서 안 좋은 거예요. 차라리 바늘 하나 훔쳤을 때 처벌하고 실 하나 훔쳤을 때 처벌해야 소도둑이 안 되는 걸 에이, 바늘 정도야 뭐 실 정도야 뭐 봐주다가 소도둑을 만드는 거군요. 아, 그거 너무 좋은 표현이다. 네. 그렇죠. 바늘 훔치면 바늘만큼 쳐버려야 되고. 예. 네. 제가 이렇게 먹고 삽니다. 아, 그러니까요. 진짜. 감사합니다. 내가 더 써먹어야 되겠다. 아니 그러면 반대로 이런 작은 피해들이 모여서 피해의식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피해의식이 생겼을 때 좋은 일로 빨리 막아야 돼요. 그러면 작은 피해는 작은 성취감으로 상쇄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걸 따로 생각해서 피해의식이 쌓여가게 놔두고 있었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진짜 큰 걸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피해의식이 쌓여서 해결이 안 된 분들은 굉장히 큰 선물을 주든가 굉장히 큰 걸 줘야만 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이 호미로 너무 많죠. 막을 수 있는 걸 그렇죠. 가래로 막아야 되니까. 네, 네. 그리고 또 이게 더 좋은 방법인 이유는 이렇게 좌절이 왔을 때 살짝 작은 걸로 좋은 걸 주잖아요. 그럼 이게 뇌가 기억을 하죠. 지금 큰 좌절을 겪으면 그걸 보면서 힘이 나요. 행운의 마스코트 그렇죠. 같은. 네. 왜냐? 그때도 요거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기억을 잘 가지고 있잖아요. 좌절을 합니다. 그러면 작은 좋은 혹은 행복한 경험을 해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요것들을 나중에 쫙 한 자기가 세트로 한 10대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요걸 보면서 사실 작은 거니까 10개 합쳐도 작아요, 여전히. 네네. 요거를 그냥 종합 선물 세트로 한번 자기한테 해. 사실 나쁜 기억은 굳이 저장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장이 되는데 좋은 기억은 애써 저장하려고 하지 않는 한 기억되지 않거든요. 오래 기억해서 소소한 나쁜 기억들을 상쇄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오히려 어떻게든 좋은 기억은 좀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 그렇죠. 살짝 적어놓고 살짝 남겨놓고 뭐 이런 거 있죠. 피해가 반복되면서 피해의식이 형성되는 건 나쁜 기억에만 집중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흔히 주변에 내 주제에 뭐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이게 전형적인 그들의 언어적 태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실제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셔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 주위에 다 그런 사람만 있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분을 보시지 않고는 이렇게 리얼하게 재생을 못 하시거든요. 사실 제가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거 제가 알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네. 근데 가끔 제가 사석에서 농담으로 그걸 하신다는 건 제가 알아요. 일종의 겸손의 표현이라고 생각. 그리고 심지어는 약간 분위기 어색하지 않게 하려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시는 거 제가 알고. 과도한 칭찬을 받거나 할 경우에. 아, 그래서 리얼했구나. 이게 자기 거를 하셔서. 그게 왜 그러냐. 심리학자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려고 할수록 더 잘나는 건 당연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 유명한 흰곰 효과 있잖아요. 지금부터 흰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눈을 감아도 흰곰, 눈 떠도 흰곰, 천장 봐도 흰곰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만 미워하고 나는 뭐래도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하려고 할수록 더 초점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냐?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경쟁 생각을 만들어내야 돼요. 대항 생각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조금 어느 정도 훈련까지는 아니고 좀 해봐서 익숙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럴 때 있잖아요. 진짜 내일 망할 것 같은 느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경험을 해봤냐면 제가 왜 그 연극에 그 한이 맺혀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 인생에 한 번은 배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실제로 어떤 연극을 주관하는 연출가께서 대본과 리허설도 없이 대본을 현장에서 즉석에서 주는 1인극. 아니 근데 거기에 진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라성 같은 연극 배우들이 32분이 오셨고 한 사람은 배우가 아닌 사람을 시켜보자.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제 또 그 고질병. 안 해본 건 해봐야 된다. 해보겠다고. 연극하는 날짜가 5월 6일인데 섭외를 받은 건 당연히 한 3달 전이죠. 한 달 동안 막 동네방네 잘하고 내가 임마 드디어 배우를 데뷔했어 막 이제 이러면서 학생들한테도 어머 교수님 무슨 일이야 했더니 내가 임마 사실 원래 그쪽이 체질해봐. 한 달 동안 그랬고 이제 중간 한 달 동안 약간 찜찜하며 나머지 한 달은 이제 아시겠죠. 지옥이 펼쳐지는데 차라리 그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내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카데미 주연 배우상 받는 거 막 이런 이거 때문에 올라가죠. 네, 그리고 갑자기 내가 소위 말해서 너무 배우로서의 자질이 뛰어난 게 저도 모르는 게 들통이 나서 갑자기 세계적인 막 연출가들이 전부 다 섭외 들어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상을 했어요. 인간이 황당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게요. 재밌잖아요. 일종의 상상을 넘어선 공상이기도 그렇죠. 하지만 공상. 나에게 소소한 행복을 주죠. 정확히 숫자가 기억납니다. 유료 관객 192명이었는데 아. 대부분 이런 일들은 그 정도의 고만고만하게 끝나는데 저에게는 한 번에 용기가 되는 거죠. 해냈다고 하는. 그리고 강연 때 말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에피소드. 얼마나 제가 또 이걸 팔아먹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만약에 교수님이 받으신 제안을 제가 받았다. 저는 절대 못하고요. 제 주제에 그걸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뭐 어떤 성향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아나운서님과 저의 성향 차이인 거예요. 그거는 상당 부분 타고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아나운서님 같은 분이 아나운서님 같은 분들만 친하면 그럼 이제 또 조용한 수도승 같은 그런 죄송합니다. 네, 수도원을 저희가 비하한 건 아니요. 아니고요. 저는 네, 수도원 생활을 더 좋아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성향이 소외되기가 쉬워요? 이런 성향이 소외되기가 쉬워요? 양쪽 다 소외되기 쉽습니다. 소외되고 외롭다는 건요. 자기 성격의 단점만 계속 경험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다. 그러면 그 소외되는 게 나 때문이에요? 아니면 나를 소외시키는 그 환경 요인 때문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두 개가 합쳐져서 결국 내가 선택한 나의 전략 때문이죠. 네, 그게 바로 뭐냐? 나랑 똑같은 사람만 만나려고 하는 전략. 일종의 다른 범주의 확증 편향하고도 비슷하죠. 일맥상통하네요. 네. 왜냐하면 그것도 괜찮은 표현이네요. 왜냐하면 이것도 확증 편향이 될 수가 있는 게 나랑 똑같은 사람들과만 친하게 지내니까 똑같은 결론을 찾으려 나오니까 그게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저는 교수님 같은 성향하고 친하고 싶은데 네. 교수님 같은 성향하고 자주 만나면 교수님이 어디를 끌고 가서 저를 불편한 상황에 자주 노출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너 잘하니까 일로 와. 같이 가자 해가지고. 그래서 저와 비슷한 사람들하고 밥을 먹는 게 때로는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는 교수님 같은 성향과 친해지고 싶어요. 이게 일종의 양가감정이면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내가 이 전략을 택했기 때문에 무리해서 소외될 수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되게 재밌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격 검사를 해보면 내향적으로 나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저의 사회적 전략이 성격과 지금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제가 외향적인 줄 알아요.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꽤 그런. 근데 제가 봤을 때 덜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도 제가 한석준 아나운서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재원이 형은 나랑 같이 내향적인데 나보다 더 내향적인 사람이야. 내가 판단할게.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저를 잘 알고 저를 오랫동안 관찰한 사람들을 저를 내향적이라고 하는데 가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렇게 진행 활발하게 하시는데요 하면서 외향적이라고 오해를 하죠. 근데 그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더 맞다 그래요. 내향적인 사람으로 예방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접근적인 일에 전략을 취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접근하는 전략. 근데 인간은 예방도 해야 되고 접근도 해야 되거든요. 예방은 나쁜 일을 막아내는 거죠. 접근이나 향상은 좋은 걸 취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향적인 사람이 다시 둘로 나뉘어요. 내향적인데 예방적인 것에 나쁜 일을 안 일어나게 만드는데 충실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주로 들어요. 전형적인 내향적인 사람. 그런데 내향적인 사람인데 오히려 전략은 나쁜 걸 막아내는 예방적인 것보다 주로 하는 일이 좋은 걸 한번 가서 취해보거나 도전해보는 접근 동기적인 전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예방적인 사람이 내향적이고 게다가 외향적인 사람이라도 자기의 역할이 접근적인 걸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을 때 있죠. 그 장면을 딱 보면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제가 실은 이런 예방적인 내향성인데 제가 맡고 있는 일 자체가 약간의 접근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로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가장 핏이 잘 맞는, 그러니까 김재현 아나운서님은 내향적인데 예방적인 전략을 잘 취하는 분은 그런 일을 할 때 오래도 안 지치고요. 그런데 한 핏이 안 맞아. 이런 일을 할 때는 잘하지만 길게 하면 빨리 지친다. 그래서 의외로 내향적인데도 전략이 접근적인 전략을 잘 취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분명히 심리학자들은 이구동서로 내향적이라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대표적으로 유재석 씨를 그렇게 보아요. 그럴 수 근데 있네요. 그러면 예전에 동료 연예인들이 오히려 재석이 오빠 되게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프로그램이 끝나면 빨리 집에 가서 안 나오지? 그러네. 그럼 그러게요. 왜 안 나와요? 지쳤다는 얘기야. 이젠 사회생활에 남겨놓을 에너지가 없다는 뜻이죠. 에너지 소모가 다 이루어졌다는 네. 얘기. 굉장히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랑 완벽한 핏을 그리는 일이 아니면 훌륭히 해낼 수 있으나 빨리 지칠 수 있기 때문에 집에 가서 나를 혼자 놓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겁니다. 이건 외로운 게 아니에요.
외로움하고는 달라요. 네, 이거는 재충전이에요. 네네. 재충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벽하게 자기한테 휘지 맞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겨운 삶, 긴장감 없는 삶, 재미없는 삶.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요. 사람들 앞에서 쫙 하잖아요. 오히려 그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이런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사람을 딱 만나면 하루에 양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처음 만난 사람 한 두세 명과 술자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재밌게 얘기를 해요. 즐겁게. 그리고 막 그날 집에 가면서 잘 들어가셨나? 오늘 정말 오랜만에 진심입니다. 서로 다. 그럼 한 3일 정도는 위는 혹은 간은 허락해도 제 정신이 허락을 못해요. 이미 사람에 대한 에너지를 다 썼어요. 그래서 자기랑 맞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그게 바로 뭐냐? 같이 내향적인데 전략이 다른 사람. 전략은 같은데 외향 내향으로 다른 사람. 그런 어딘가 이것도 다 적절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 다른 사람을 만나도 협업이 되고 교류가 되고 즐겁게 일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너무 똑같은 유형의 사람들과만 계속 살으려고 합니다. 이런 구조적인 측면을 이해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구조적인 측면을 이해하지 못할 때 다른 성향의 사람들과 섞여서 스스로 소외를 자처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나만 소외당한다고 느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알게 모르게 모임에서 서열 구조가 매겨지면서 피해의식이 쌓인 사람이라든가 지나치게 내향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서열 구조를 스스로 낮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낮다고 봐야 될까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야 될까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다시금 자존감을 떨어뜨려서 다시금 또 그런 생각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 악순환인데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소모임이에요. 소모임은 외로움을 느끼고 싶어도 불가능해요. 생각해보세요. 30명이 만나서 얘기하고 있으면 이쪽에 있는 한 명과 이쪽에 있는 한 명을 완벽하게 따돌릴 수 있어요. 굳이 본의 아니게라도. 네. 그렇죠. 그런데 3명이서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한 명을 따돌리고 싶어도 불가능해요. 이건 따돌리는 사람이 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최소한 3분의 1이 안 되더라도 균등하게 4분의 1 정도는 서로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분들은 그렇게 자존감 떨어지는 분들이 나 사람을 만나야 돼. 그래서 30명, 40명의 대모임을 가요. 오히려 소모임부터 적응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군요. 그러면 도저히 외로울래야 외로울 수 없는 게 2명 만난 모임. 그냥 나랑 다른 상대방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담이 1대1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내가 늘 소외받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또 피해의식이 쌓여있고 그리고 심지어 내향적이어서 어딜 가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그럴 때는 사회성이 주무기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주무기가 되는 걸로 종목을 바꾸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네. 굉장히 사회적으로 능수능란한 분들을 보면 저도 부럽거든요. 진짜 저렇게 사회생활 만렙이다 저 사람. 교수님이 부러우실까?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힘써 애써 신경 써서 머리 써서 해야 되는 네네, 전략적으로. 네. 그러니까 왜 그거 있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말 편하게 하기 전까지 편한 척 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 저는 남자들 이러잖아요. 형 동생 하기 전까지는 너무 힘들어. 그래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형 막 이러면 수사조잉 막 이러면 네. 사실 저는 동생도 형이라고 부르고 싶거든요. 다윗이 형. 이게 이제 형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하지만 편하게 어쨌든, 나가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시점까지 가기 전까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그게 태생적으로 잘 되는 사람 보면 바로 발전 끼고 막. 근데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나랑 완전히 출발점이 똑같아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그 사람이 사회성을 발휘해서 주도하잖아요. 그럼 더 오히려 바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셋 다 한 번도 안 배워본 붓글씨 학원 가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완전히 낯설어서 새로 배워야 되는 것들을 하시면 일순간에 모든 사람들이요. 순서나 아니면 출발점이 리셋돼서 같은 출발선이 되게 돼 있고 그러면서 되게 재밌게도 슬슬 얘기를 주고받으며 되게 비슷하게 어떤 줄 아십니까? 사회성이 아주 좋은 사람은 자기를 약간 자제하는 법을 배우고요. 사회성이 많지 않은 분은 슬슬 자기의 사회성을 올리는 그런 사회적 카드를 써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를 양쪽 다 가지게 돼요. 그래서 산에 취미 모임 새로 배우는 거를 쭉 시켰더니 산에 등반 대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더라.
왜 등반대회는 뭘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새로 배우기를 하는 그런 모임을 딱 했더니 어머 영업 전무님이 저렇게 조용할 때도 있나? 근데 그 영업 전무님은 야, 저 말 없는 친구가 슬슬 대답을 하네? 이렇게 되는 좋은 진정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가지게 되는 효과를 저희들이 뭐라고 하냐? 늘 가깝고 깊은 친밀한 관계를 지향하던 사람이 느슨하고 다양한 관계를 경험하면서 자기의 약점을 잘 보완하고 강점을 잘 다듬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작은 실패들도 그렇고 그리고 내 성향 때문에 내가 경험했던 관계의 실패도 그렇고 오히려 적절한 좌절로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의 재산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더 재밌는 얘기는 이게 마이클 토마슬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그랬는데 사람들이 당신의 성공담을 듣고 싶어 하겠는가 실패담을 듣고 싶어 하겠는가 사람들은 나의 성공담을 얘기해줘야 저 사람이 나에게 배우고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의 실패담을 적절하게 위트 있게 얘기해주는 사람. 사실 아침 프로그램에 나온 출연자가 자신의 성공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실패한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빨려들고 그렇죠. 그럴 때 사람은 오히려 저 사람이 자기를 잘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실제로 왜 그 기업에서도 노련한 면접관들은요. 아, 이런 좋은 성과를 내셨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때 그럼 이전에 계셨던 회사에서 조금 이런 거는 되게 좀 뼈아픈 실수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이러면 노련한 면접관들은요.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구나. 그 다음에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런데 이게 너무 평범한 톤으로 약간 아주 식상한 톤으로 얘기를 해요. 판에 박힌 톤으로. 이 사람은 거짓말은 안 하지만 배울 줄 모르는 사람. 그런데 세 번째 단계, 자기의 실패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뭘 배웠는가를 얘기해요. 그럼 이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줄 아는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네 번째, 게다가 그걸 재밌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혜로운 강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실패 이력서를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쭉 보면 자기가 무엇을 실수했고 그 실수로 뭐를 느꼈나라는 걸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 자체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런 분들을 예능의 진행의 달인 그래서 예능감이 있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오늘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과거의 작은 실패 경험들이 저의 인생의 든든한 재산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실패하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실수하셨습니까? 그 실패도 실수도 여러분의 훌륭한 이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감동, 세상의 모든 지식, 책과 삶, 책과 사람의 아나운서 김재훈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